설치 기준을 아까 했었고요. 이어서 이제 쉼터 현황으로는 21년 말 기준으로 9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 6군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각각 한 자리 숫자가 들인데요. 도 단위로 가면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이 제일 많은 거예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충남이 한 두 번째쯤 되나요? 충청도에서 아이들을 많이 두드려 팬다는 얘기인가요? 충남이 10군데 중에 공주에 이제 있는 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쉼터는 한 개 시설당에 어, 5 내지 7명이 생활하게 되어 있고요. 평균으로는 약 한 5.2명이라고 그럽니다. 7명 이상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보면 1명, 2명 정도가 꾸준히 있고 거의 빈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에서 9개월간 생활할 수 있고 보호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 연장도 가능은 합니다. 또 원래 있던 이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 좀 불편할 경우에는 아동 양육시설과 같은 장기시설로 어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체류 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음, 학대 피아동 쉼터의 재정은 국고가 40%이고요. 지방비가 60%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국가재정법,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집행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어, 운영비 및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영 공고안을 참고해야 하고 사회복지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한해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공고안에 따라서 직전 연도 12월까지 예산안을 작성해서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는 영상 문제가 하나 또 아동학대. 보고 맞습니다. 네, 가시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이 대상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요. 이 동일인이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공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 상태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아동학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더 대두가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는데 영향을 준 게 98년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라고요. 그 친부하고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그 누나는 이제 이미 암매장이 됐고요. 살해돼서 암매장이 됐는데 그때 누나 나이가 7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은 이제 구출이 됐는데 5살. 근데 이제 그때 구출이 됐을 때 이 아이 윗속에는 아주 소량의 위액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사 직전에 이제 구출이 됐는데요. 5살에 완전히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고 등에는 다리미로 데인 화상 자국이 그냥 다리미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발등은 젓가락으로 찢어져 가지고 아이가 발등이 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만난 타인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는 생각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좀 전전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의 이제 치료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고요. 이제 최근에 아마 요 정인이 사건으로 이제 방송국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컸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와서 저도 그걸 통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그 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학대 당한 아이의 후에 잘 자라라는 이야기도 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 사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상태로 끝이 났지만 사실 생존하는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절집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 사회가 진짜로 힘든 일들을 좀 절에서 맡아주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기도 다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학대받고 또는 부모가 어떤 심리적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렇게 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치유를 통해서 근원적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불교 집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쉼터 입소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관내 쉼터에 연락을 해서 긴급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이 수용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쉼터에 또한 아동이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쉼터에 아동의 입소를 요청하게 합니다. 아동 입소 전에 쉼터 담당자는 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뭐 성별이나 연령 또는 학대 유형 또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어떤 해당 아동에게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인계를 받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막 눈치 보고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비록 아늑하고 좋지만 집보다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떨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일단은 폭력에서 피하니까 안도는 되지만 점차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어, 학대 피해 아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 구의 어떤 아동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관내에 풀로 차 있어서 한 7명이 꽉 차 있을 때는 다른 지역, 인근 지역에 어떤 쉼터로 이동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히 이제 어떤 어린아이들만 있는 경우는 그런 이유로 거기에 갑자기 막 고2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또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경우도 들어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쉼터에서는 거부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운영에 편한 그런 것 측도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또 보호하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또 욕심을 내는 경우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음, 쉼터 입소 후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활에 필요한 용품 또는 입소 홈키트를 제공하고요. 홈키트는 미니 캐리어 1개 정도 기준으로 뭐 의복, 학용품, 위생용품 등 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이유식 용품, 발달용품 등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지원으로는 신규 입소 아동에 발생한 해당한 주에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대로 인해 상흔을 보이거나 즉각적인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긴급 응급진료를 실시해서 사고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료하고 치료를 진행해서 의료비나 진료비, 약 조제비까지도 이 쉼터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또 이제 그 비밀 보장 등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 전학 절차를 진행하고요. 비밀 전학이 비밀리에 이제 전학을 시켜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출석 인정을 해달라고 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새로운 학교에 배치되면 학교 생활 관련해서 학업에만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학을 시켜줘요. 직원들이 할 일들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이고 씻고 다시 차에 태워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끝나면 다시 학원으로 이동시켜주는 일까지도 쉼터에서의 직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여보세요? 경찰서죠? 이웃집 아이가 엉엉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나 봐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밥을 못 먹은 거니?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일단 이 아이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것 같으니 의료기관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아이가 걱정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걱정이군요. 오늘은 아동보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선 상황처럼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범죄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경찰관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해요. 그리고 검사에게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럼 임시조치를 한 후 학대 행위자는 정식으로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맞아요. 우선 경찰관이 아동학대자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살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가정법원 등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호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판사는 조사관을 통해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령을 해요. 때로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사를 거친 후에는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열어 학대 행위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가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8가지 처분 중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보호 처분에는 통상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럼요. 보통 보호처분을 내릴 때 기한을 정해서 하는데요. 법률에서는 보호처분 기간의 상한을 정해놨어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400시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대 행위자가 법원의 보호 처분을 잘 이행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보호 처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행감독을 해요. 조사관 등을 통해서 학대 행위자의 처분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사범 등을 조사하여 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행위자가 처분 이행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답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보호 처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할 수 있죠. 또한 학대 행위자는 보호처분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만약 학대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료에 처하게 돼요.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불이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불이행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가정법원에서 하는 아동보호 절차에 대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 순서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쉼터 사례관리 좀 아까 보셨듯이 입소하고 사정을 하고 계획
하고 또 실천, 또 재사정하고 평가하고 퇴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쉼터의 상담 및 치료는 피해 아동에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해서 후유증을 좀 없애기 위한 건데요. 학대나 외상, 또 어떤 가족과의 분리로 인해서 2차 외상을 경험을 가진 아동이 어떤 쉼터에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내적인 역동, 운동기능, 사회적 정서나 의사소통이나 적응 영역을 평가하고 개별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월별로 이렇게 상담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퇴소 후에도 대상이 이제 18살이 됐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제 집중 심리 치료나 생활 지도 받고 원래 있던 이제 집으로 가거나 또는 가정 위탁이나 일반 공동생활 가정 등으로 이동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유증이 심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속 입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을 하고요. 아동의 전원시설 적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전원 후에도 아동의 어떤 편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전화로 하거나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져야 되는 한때 만연돼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아동학대 어떤 에 대한 사례와 또 쉼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절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기도도 좋고 명상도 좋고 수행도 좋지만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 또 부모도 힘든 거죠. 정신적 세가 그 양측을 위해서 절이 좀 기여할 때 불교가 좀 더 일반 대중 속으로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